이제 고3 우리 모의고사 1회 합시다. 음, 지금 모의고사 해제 첫 시간인데, 이제 수업 시간 선생님 말했지만, 뭐 다 말했겠죠. 필요한 부분의 지문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선택지의 근거 범위를 좀 찾는, 선택지 자체를 좀 이해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좀 해보자. 어, 문학이랑 독서 중심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선생님 몇 개 볼 거예요. 자, 1회에서는 그 문법 한 문제를 볼 거예요. 문법 어디로 오시냐면 지금 12번부터 한번 보세요. 음, 이제 이런 12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얘들아. 좋은 문제고요. 음.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문장의 수정, 뭐 이런 걸 문장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문장 수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문장 수정기인데 이유예요, 이유. 음. 자, 문장을 수정하는 이유가 좀 다양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많진 않아요. 그 이유로 제시하는 그 항목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밑에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린 잘못됐다. 그러니까 고치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다른 문제에서 또 다른 이유가 나오면 이제 그때 조금씩 추가를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보면 그 기억 같은 경우를 이게 고쳤어. 고쳤을 때 이제 보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해줘야 하냐면 이제 비슷한 의미의 중복, 비슷한 의미의 단어 중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중복이죠. 단어의 의미 중복.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유에 좀 초점을 맞춰주어라. 이제 이런 뜻이야. 선생님 말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예상하다에서 뭐 미리 뭐 예상하다에 뭐 충분히 이제 들어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빼도 된다. 뭐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맞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채점해봤지만 다 2번이잖아요. 그 주어 서술어의 호응, 이건데, 그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의 부적절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이제 예문은 그때 보고, 우리는 니은 같은 경우에 왜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만 표현하면 목적어가 노락이 됐잖아요. 그지? 뭐 그래서 틀렸는데, 이 목적어가 노락이 됐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념이랑 이게 연결이 돼야 하는 거야? 서술어의 자릿수잖아. 그치? 우리는 이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서 이 필수 성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빠지면 안 된다. 이제 그 규칙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논하다라는 이 서술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논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논했는지를 밝혀 주어야 하는 그러한 서술어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빠졌다. 필수 성분이 빠졌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 줘야 한다고. 필수 성분의 노락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지. 그다음 더 볼 건데 자, 디귿에서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봤다. 자,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꿨대. 이럴 때 우리는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눈이 시리도록 여기가 얘들아 여기가 지금 어느 서술어를 수식하느냐의 문제야. 눈이 시리도록 파랗다라는 얘긴지 아니면 눈이 시리도록 쳐다봤다는 얘긴지. 응? 그래서 이제 이 시리도록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이 부사절이 결국 어떤 서술어와 호응이 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문장의 의미가 좀 중의적일 수 있다. 그럼 위치를 좀 바꿔주거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넘어갈게요. 이제 이중피동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서 뭐 잘못됐어요. 자, 왜? 높임법이 잘못됐다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이 됐어요, 지금. 근데 저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거든요. 일단 선생님께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제가 안 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문법의 개념이랑 연결하면 이게 뭔데? 주체 높임 중에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간접 높임은
스스로와 관련된 대상을 높인다 뭐 이런 것이었죠. 자 근데 간접 높임은 중요한 건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해 줘야 해? 제약이 있다는 것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즉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이라는 거는 제약이 있다. 제약이 뭔데? 특수어휘는 쓸 수 없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는 안 되고 있으시다, 있다를 이렇게 십니다를 통해서 이제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가능하다. 즉 간접 높임은 제약이 있다. 특수어휘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거였죠. 넘어갑시다. 음. 선택지만 봐도 될까? 지문을 봐야 할까? 고민이 잠깐 되네요. 선택지를 바로 보기보다 좀 빠르게 지문을 좀 체크 위주로만 해보면서 훑어볼게요. 그럽시다. 1문단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공상과학 기술, 뭐야, 이거 영화 속의 사이보그를 보면, 아니, 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과학 영화에 무슨 뭐, 사이보그가 나오는데, 인간이라고 봐도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 즉, 비인간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고유의 인간성은 과연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화제를 제시했는데, 화제를 제시했는데, 일단, 화제는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 그렇죠. 그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것이 있나? 뭐 이렇게 봐야겠네, 그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오케이. 한꺼번에. 17세기 데카르트는 이러면서,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 몸은 비슷하대요. 자, 근데 인간한테는 영혼이 존재한다. 또, 오른쪽에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음. 이제 다음 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정신과 육체를 분리했다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즉 정신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즉 인간은 영혼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 자, 이랬답니다. 음.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 뭐 이런 것도 그냥 체크는 좀 할게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다. 그래서 이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된다. 음. 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는 얘기 나오네요. 즉 19세기에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흔들리기도 했지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 문장을 더 우린 중요하게 봐줘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됐다.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게 크게 이제 이 이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해야겠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그 과학기술이 막 발전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건 뭘까? 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대요.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휴먼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휴먼은 그 앞에 이제 수식어를 통해서 충분히 뭔지 얘기했고요. 이 포스트휴먼이 등장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포스트휴먼이 등장하게 되면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음, 알진 않아도 이제 그런 거겠죠.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 싹 묶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막 흐릿해지고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이러한 존재. 이젠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무시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최고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줘야 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되었답니다. 무언가 인간의 어떤 고유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죠. 음, 음, 이제 뭐 그다음 문단도 뭐 크게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기계 환경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음.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에 너무나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계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너무나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을 우월한 존재라고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결국은 이 포스트맨 이 등장하다 보니 그것의 등장이 결국 가져온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얘기겠죠. 거의 다 끝나갔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대요. 결국. 여기겠네요. 그죠?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메타적인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문장이 길다.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 여기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여기죠. 또 다른 기준을 찾자. 우리 인간의 고유한 점은 과연 무엇인가? 비인간과 인간을 이제 구분하는 그 기준을 또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대요. 음,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귀결이 되면 안 된대요, 이 문제가. 이것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한다는 그 관점, 이 구분해왔던 그 관점 자체를 다시 생각해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글이. 첨언 안 하고 바로 문제 봅시다. 특정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죠? 비판적 태도가 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 이글과 너무 딱 떨어지잖아. 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인간은 무엇인지 그 인간의 고유성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정확했죠. 그런데 그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특정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맞지? 이게 이론을 절충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니? 아니지. 실제 우리가 절충하고 있는 그런 지문을 만나면 아, 절충은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을 좀 합시다. 이건 절충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음. 그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정확히 얘기하고 그것으로 이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은 2번이 될 텐데 그 리을 같은 경우는 근거 범위를 좀 찾아볼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지 뭐. 어디야? 방금 봤는데.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그 인공팔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망막 아니 발음 안 된다. 인공 망막 뭐 이런 거 지금 이식되고 있대.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로 뭐 생각하는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는 기계 인간인 사이보그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런 거. 또 이런 지점도 좋은데요. 또 이렇게 되면 결국 기계에 대한 인간의 배타적인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거. 아시겠죠? 글쓴이의 견해를 바르게 이해한 걸 찾아라 이랬는데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니 그 얘기는 아니었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기보다는 그러한 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이제는 좀 생각해줘야 돼. 답이죠, 뭐. 또 찾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뭐 성찰하자, 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나왔던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써먹은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자, 진지한 성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랬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진지한 성찰이라는 것이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중요한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하는가가 지금 막 풀리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즉,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자.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음.
그 인간과 비인간을 그 구분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자체에 대한 무언가의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우리는 뭔가의 문제점을 좀 찾아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기가 나왔어요. 19번에. 그지? 보기가 뭐 이렇습니다. 뭐 이것도 뭐 키워드만 좀 볼게요. 여기네. 뭐 이런 거. 어디가? 생각도 할 수 있는 사이보그.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이보그를 만들었다. 또 인간은 그들의 노동력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오히려 그들에게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보기 속의 내용을 우리는 지문에 어디와 연결해 주어야 할까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지문 내용을 우리는 무엇과 연결해야 할까? 어느 부분과 연결해야 할까? 여기겠지. 여기, 여기, 이 지점. 음. 기계 환경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우린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도구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 그럼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보기 속의 내용을 이 지문의 이 단락이랑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줘야 할까? 결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한다? 다시 18번의 답으로 가야겠네.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기보다는 그 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를 이제 좀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결론인 거지. 음, 알 것 같아요? 결과, 결론. 자, 그럼 1번에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사이보그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 휴먼이다. 이렇게. 음. 나 그대로 나오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거다. 오케이. 결국은 노동력 없이 살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결국은 인간의 기술로 만든 그 환경에 기계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치? 교육을 받게 된 거는 비인간이 인간의 도구에 국한되지 않게 된 상황이다. 그치? 도구에 국한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더 이상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고유한 이게 뭐야 이게? 고유의 인간성을 획득했다니? 음, 넘어갑시다. 이 지문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이 좀 생각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 그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한번 쓱 읽어보세요. 선택지 위주로 갑시다. 그래도 뭐 체크는 해놓고 갈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 보완적 방식이 있다, 비보완적 방식이 있다. 뭐 보완적 방식은 뭐 해가지고 뭐 곱하기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비보완적 방식이라는 것에 뭐 체크만 합시다. 뭐 사전 편집 방식이 있고, 뭐 그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죠?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순차적 제거 방식도 있고, 여기 있다. 결합 방식도 있고, 마지막 뭐 분리 방식 여기 있네요. 음. 뭐 요렇게만 체크해 놓고 갈게요. 이제 서술상 특징이다라고 했어. 이제 서술상 특징인데, 공부할 만한 선택지가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넘어갈게요. 음. 어, 자, 기억, 니은, 뭐, 왼쪽에 바로 이제 보완적 방식, 비보완적 방식,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보완적 방식은 1번부터 보세요. 이제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 주로 사용된다. 사실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사용했죠. 그쵸? 뭐 맞는 거 아실 거지만 그래도 찾아보세요. 음, 여기. 자,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쓴다라고 나와 있네. 이런 게, 너희들이 보고 열심히 필기를 했는지 내가 알아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왜 이래? 음, 맞고, 그 다음, 아니, 뭐야? 그대로 다 나왔네, 그치? 이거 굳이 왜 나눴지? 둘로? 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평가 기준 항목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랬으니까 우린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응? 넘어가지 말고 볼까요? 일단 그 비보안적 방식에 있어서 사전 편집 방식만 봐도 그래요. 사전 편집 방식 보세요. 그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 보고 가장 우수한 거 선택하는 게 사전 편집 방식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 기준 자체를 뭐 다 사용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네. 그다음 4번에 그 뒤에는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장점에 의해 보완될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뭐 맞는 말이고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네요. 이거 괜찮지 않았어요? 문제 풀기? 재밌었지? 잘 풀려서. 이렇게. 니은은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브랜드 간의 평가 점수를 비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일단, 아마 밑에일 것 같은데, 그 결합 방식이나 분리 방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해야 돼. 음,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잖아.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 결정해서. 1번, 허용 수준은, 음, 어디 갔냐?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이 되면 이제 그게 제외가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의 기준만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분리 방식도 그럴 텐데, 이 분리 방식도 설명할 때,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고 이것도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별 허용 수준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네. 자, 22번. 또 뭐 새로운 숫자가 나오고 표가 나왔습니다. 어렵진 않아 보여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보자라는 그 일반적인 보기 형태이기 때문에 민영이 사전 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A를 선택한다. 이거 설명하고 쉽지 않네요.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사전 편집 방식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1순위 가격인데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1순위 가지고 선택한다. 그러니까 비교는 이렇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비교해서 이제 A를 선택하게 되겠지. 그다음 민영이 가격과 디자인의 순서를 바꾸어서 사전 편집 방식을 또 사전 편집 방식인데 그러면 이 뭐 디자인 1순위가 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이제 그러면 뭐 얘가 되겠죠. 그쵸? 선택지가 자꾸 1, 2번이 중복이 되네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게. 자, 3번. 민영이 가격의 허용 수준이란 말이 나왔다.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순차적 제거 방식을 쓰겠대요. 그 왼쪽에 순차적 제거 방식이 나왔는데요.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면 구매하겠다는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비교해서 남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둔다라고 하면 B를 먼저 그렇죠. B를 먼저 제외하고 이제 A하고 남은 C하고 이제 비교해서 또 남은 그 2순위의 내용을 가지고 또 허용 수준을 통해서 이제 하나를 가려내는 이제 그러한 방식을 쓰겠죠. B를 먼저 제외할 것이다. 맞지?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 방식. 그 마지막에 결합 방식 나와 있는데, 그러면 C를 선택할 것이다.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을 하게 되면 C를 선택하겠죠. 음. 처음에 이제 3이니까 이제 B는 빠질 거고, 처음부터 이제 B는 이제 빠질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두 번째 2순위에서 이제 결국 A가 빠지게 돼버리니까.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C가 남았다는 건 C의 숫자가 다 333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과 비교하는 A와 B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A와 B의 점수가 중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이제 마지막 분리 방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C를 선택하게 된다? 아니죠.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않을 거 이해했다고 봅니다. 자, 문제 재밌었네요. 넘어갑시다. 음. 봅시다. 자, 이 질문도 선택지 위주로 볼 거지만, 보겠지만, 그래도 좀 볼게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 봅시다. 음. 자,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 어떤 시기 나왔고, 감상자의 시선을 그림의 정면에 상정하여 3을 표현을 했다.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놓고 있지, 지금까지? 음. 자, 그래서 감상자가 그림을 매우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왜곡이 되었다. 음. 근데 이걸 문제라고 봤네요. 그쵸?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봐서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면 이제 그걸 문제라고 봤다. 문제라고 봤다. 음.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 뭘 얘기했냐면 위치 고정을 얘기했다. 음.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 프란치스카 나오면서 이제 그는 감상자들의 시야를 그림의 정면에서 90도 각도로 만들었다. 음. 자, 90도 각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감상자의 위치를 적절히 고정한다와 같은 말이겠다. 그지? 음. 근데 이제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좀 나오네요. 이 바로크 시기에 이르러서, 이걸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아나모르포시스 발음도 어렵네. 자, 아나모르포시스라고 하는 이 회화 기법이 생겼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문단이 어쨌든 끝나는데 그 1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흐름이에요. 그 미술사에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 음. 흐름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른 변화를 얘기했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나모르포시스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게 이제 핵심어로 제시가 될 예정인가 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왜곡이래요. 음. 자, 이거는 외상이란 말이 나오네. 즉 외상은 이게 이제 외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외상은 왜곡을 하여서 표현을 하는 거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알 수 없대요. 정면에서 보면. 음. 종류 잠깐 얘기했고 그렇게 사각의 외상, 반사의 외상 얘기했고. 음. 이제 특정한 지점 이런 거겠네.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에서 봤을 때 그 외상이 특정한 지점에서 그 외상 그 왜곡된 거잖아. 왜곡된 상이잖아. 이 왜곡된 상이 바른 형상으로 보이면
그 지점은 화면을 기준으로 항상 사각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사각에 위치하는 그 특정한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바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사각 외상이래요. 또 빨리 갑시다. 원통형 거울을 놓았을 때 제대로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반사 외상이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면으로 보는 방식이었다면 우린 이걸 얼룩으로 본다. 이런 거. 음.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 위치를 알게 되면 어디에서 보아야 이제 그게 바르게 보이는지 알게 되면 의미를 가진 것으로 탈바꿈 한다. 아, 중요한 접속은 안 해. 즉,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음, 이 감상자의 위치, 뭐 이걸 행위라고 해도 되네요. 이것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때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역할이죠. 역할이 더 많아진 거죠, 전부 다. 이 표현하는 화가인데, 이 표현하는 표현자, 화가, 음, 그 화가의 역할이 그 전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반드시 앞에서 보겠지라고 해서 그 앞에, 그 고정된 그 정면에 상을 언제나 늘 상정해서 이제 사물을 표현했다면, 이제 그 위치까지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새롭게. 음. 그랬을 때 그 위치에서 보아야 이제 새롭게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자, 이제 그러한 변화를 얘기했네요. 음. 먼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감추어 놓은 거래, 이게. 즉, 이 외상의 형태로 감추어 놓은 그 이미지는, 음, 이 감상자의 참여가 있어야만 드러나는 거랍니다. 음. 그래서 이 그림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대요. 사람 이름 나왔고, 혼돈, 얼룩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즉 일상적인 감상, 그러니까 정면이겠죠, 그죠? 일상적인 감상법, 즉 정면에서 보면 그 외상은 혼돈으로 여겨진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을 찾아내는 사람만이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다라고 했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 진실을 알아본 그 감상자를 우리 능동적 참여의 감상자라고 해야겠네. 그래서 이 외상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에서 그 특정한 사람의 어떤 여운거리로만 여겨오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한 특히 이 사각외상 같은 경우에는 감상법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설명한 르네상스의 시기에 회화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는데, 이 바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왜 차이가 없다고 했을까? 이 사각외상의 경우 감상법의 측면에서만 보면, 물론 작가의 의도는 다르지. 그렇지만 이 감상법의 측면에서만 보면 왜 앞서 얘기했던 그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감상하는 방법이랑 차이가 없다고 했을까? 음, 결국은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의 감상이라는 거죠. 자, 감상이라는 점은 감상법 측면에서만 보면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마지막. 그런데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고정된 정면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위치에서의 어떤 수동적인 감상에서 결국은 이 외상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화가의 의도 그리고 그 주제를 찾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되기도 한답니다. 음. 자, 문제 보자. 그 대상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감상에 대해서 지금 종류도 의미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뭐 우리 사람 이름 여러 번 체크했습니다. 그죠? 전문가의 견해 나타났고요. 글쓴이의 시각에서 대상에 가는 의의가 나타났죠. 그 글쓴이의 시각에서 그것의 의, 그리고 의의라고 말을 또 굳이 해줬네. 이거 안 해줘도 되는데. 음, 여기죠. 음, 이 지점. 음.
또 대상이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된 시기를 밝히고 있다고 처음에 그랬죠. 그죠? 독립된 이 회화 기법으로 발달된 시기가 언제인지 얘기가 됐다. 뭐 굳이 찾아볼까요? 아이 체크를 해놨네. 바로크 시기에 이르러 왜곡 현상을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을 시켰다. 라고 여기에 바로 얘기했네. 24번이었나? 24번에 4번이었죠? 뭐 아무튼 그래서 다 뭐 봤지만 5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상의 개념에 대한 서양 미술사에서의 논제. 이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냐면 이제 대상 개념에 대한 글쎄요. 대상 개념까지 안 갈, 개념까지 가지 말자. 저 대상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변화지. 음, 논쟁이 아니라. 알겠죠? 보기 나왔습니다. 자, 재밌게 풀어보시면 되죠. 여기에 지금 해골이 길게 느려진 외상으로 그려져 있대요. 아, 외상 갖고 문제를 냈네.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 옆에 위치한 층계에서 보면, 이게 특정한 지점이겠죠, 그죠? 특정한 지점에서 보면, 동그란 해골로 보이도록 제작했다. 옆에서 보아야, 특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올바르게 보인다. 올바른 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생긴대. 어. 그랬을 때 이 해골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딱 생기면서 이 뭐 현재는 지식과 부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결국 주인공의 현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작가의 주제. 뭐 진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주제가 진실이 드러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 층계라는 특정한 지점, 그렇죠. 이렇게 말해줘야지. 층계라는 특정한 지점에서 보면 외상이 바르게 보이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걸 사각예상이라고 해야겠니? 그렇지. 그럼 사각예상이라고 하지, 뭐 어떻게, 반사예상이라고 보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응. 자, 정면에서 그림을 보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면, 이 그림을 정면에서 보면 얼룩, 그렇죠. 얼룩으로 지각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 혼돈을 느낄 것이다. 이랬나? 층계에서 그림을 보면 외상이 해골이라는 것을 알아챈 감상자는 상을 바르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존재가 된다. 동그란 해골을 보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감상자는 와 이거 어때? 그 작가의 주제를 이제 읽어냈죠. 그죠? 숨겨진 생각을 파악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정면에 서 있던 감상자가 해골이 동그랗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하면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사각 예상으로 간 거죠. 음. 자, 그러면 이 사각 외상을 이제 이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정면에 서 있던 감상자가 이제 사각 외상을 인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그림 중앙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 그치? 음. 중앙의 물건들이 지식과부라는 의미는 이건 정면에서 봐야 생기는 거잖아요. 음, 넘어갑시다. 자, 기억의 근거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 줄이 쳐져 있었고, 그 기억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왜 이런 견해가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좀 스스로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미리 얘기했죠. 왜 그때 이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감상하는 방법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도 했을까? 결국은 특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일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화가가 의도한 형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건 똑같다.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이 마지막 독서 지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안 볼 거예요. 자, 이건 안 볼 거고요. 자, 문학으로 갈게요. 자, 문학은 지문 해설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 해설이 뭐 지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서 이제 공부해줘야 할 만한 내용들만 좀 볼 텐데, 이 문학 해제 같은 경우엔 그렇죠. 문학의 문제를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라는 말을 내가 계속 하겠지만,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지점이 이제 결국 쌓여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쌓이게 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친구들은 뭐 이해가 부분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친구들은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 괜찮습니다.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결국은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 자, 이렇게 좀 받아주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뭐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 자, 근거 범위를 좀 찾으면서 그 문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답이 1번이잖아. 그 어순을 도취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도취법 같은 정도는 너희가 이런 처음 보는 시를 읽었어도 도취법 정도는 좀 스스로 알아내길 바란다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이해해줘야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여기죠, 그죠? 나는 꿈꾸었노라 이러이러한 꿈을. 나 같은 경우가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 지점, 에이? 에이? 음. 너 들어봤니? 어이? 왜 다 이렇게 됐을까? 난감하네. 아, 됐다. 음. 그래서 일단 이 도치 자체를, 시 자체를, 우리가 이 시는 뭐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죠? 음. 어미 생략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써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 문학에 가지는 그런 어떤 정말 근본적인 그 압축, 뭐 함축, 뭐 이런 좀 설명적이지 않은 비설명적인 이제 그런 어떤 문학의 특성상 이 조선어 어미는 좀 생략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꾸 넣어보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읽으려면 넣어보려고 해야 하는데 이 도치를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그 서술어의 동작 대상, 그 목적어인데 뭐 때에 따라 주어일 때도 있고 근데 목적어일 확률이 훨씬 크죠. 그죠? 즉 서술어의 목적어가 서술어의 뒤에 위치할 때야. 서술어의 뒤, 뒤에 위치하는 거. 음. 즉 서술어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 뭐 혹은 주어가 그 서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걸 우리가 도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딱 예쁘게 써줘가지고 쉬웠다고 보여요. 일단 나는 꿈꾸었다 이것을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조사가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략이라고 봐야지. 자, 너 들어봤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를 이렇게 음, 아시겠죠? 이 문제에서는 이 정도 볼 거예요. 즉, 명사로 끝내는 시행을 반복했다. 자, 이거 정도 공부해 볼 텐데, 그 명사로 끝맺는 시행. 잘 보셔야 돼요. 시행. 그러니까 모든 행의 끝을 봐야 돼. 모든 행의 끝을 보고, 모든 행의 끝이 품사 안 보면 돼? 명사면 돼. 근데 그게 2번 이상. 같은 명사 아니어도 돼. 명사로 끝나는 시행이 여러 번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의 외의 눈에 이런 게 걸리긴 해.
이런 게 가운데 누군 아니라고도 하겠다. 어쨌든. 음. 근데 어찌됐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의 끝을 보면은 뭐 가지런히 고을 여면에서 랴 다은에 는 리라 엔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뭐 가운데 정도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시행이 보이는데 결국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가 안 돼. 근데 나 어땠어? 나 되게 많지 않았니? 일단 교사를 좀 생략해서 도치해서 끝내버린 바람에 사실 근거범위 되게 많아요. 이게 울음소리, 겨울, 울음소리, 나무 난리 났다, 그지? 소리, 울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응. 그래서 이 4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가는 안 되고 나는 괜찮고 이것도 5번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도 6하 안 되죠. 그쵸? 나는 가능하지. 왜? 나에는 청자가 있으니까. 너 들어봤어? 이러잖아. 너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어? 막 이러는데. 자, 즉 청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 얘기할 수 있지. 그 32번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 내가 왜 이 반성적 자세, 태도 같은 말이잖아. 그 반성적 태도라고 하는 걸 왜 중요하게 보는가 할 것 같니? 반성적 태도가 나오면 참 나왔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결국. 음. 이게 반성이야? 반성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음. 자, 바라건대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들었겠냐? 음. 이처럼 떠돌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 농사지을 땅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떠돌고 살지 않았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바꾸고 싶거든. 현재 상황에 대한 이렇게. 음. 즉 현재 상황에 대한 뭐가 드러나다, 탄식이 드러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어, 의미와 문제입니다. 그쵸? 음. 내가 이 33번 의미화 때문에 시를 한번 가볼게. 빠르게. 이 시를. 내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봐봐. 1년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어. 뭐지? 느티나무의 울음소리는 뭘까? 그치? 이제 그러면서 2년에 나오게 되는 거야. 일단 겨울은 이렇대. 음. 즉 겨울이라는 시간 어떻게 봐야 돼? 되게 뭐 시련과 뭐 고난의 시간, 즉 부정적인 의미의 시간인 거잖아. 그리고 또 겨울에 어땠대? 이렇게 막 투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겨울 그리고 이 나무의 모습은 어쨌든 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뭐 기괴한 울음소리가 푸르른 울음소리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의 경험을 살려줘야지. 그런데 그 상처가 막 많대잖아. 그런데 상처마다에서 막 뭐가 나온다? 푸른 울음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그 상황에 대한 대상의 태도라고 해야겠지. 의지적 태도. 또 자주 쓰는 말, 뭐 생명력 이런 거 아니겠니? 응. 사람들이 막 다 떠나버렸대. 이제 그런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킬 거 지키자고 막 울더래.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푸른 울음이 이파리에 뭐 다 내주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강이 막 이거 저렇게 생생한 다시 마음이 급하고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위를 내뿜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겠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러한 뭐 의지적인 태도를 가진 대상이 계속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막 갔다 보니까 지금 생생한 초록의 광위를 내뿜게 되었다.
긍정적 변화지 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긍정적 변화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지? 당연히 태도 때문이겠지? 그치? 응. 그렇게 결국은 사람들이 막 나무를 쳐다보더래.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행위, 그 행위의 의미 뭘로 가져야 돼? 그 쳐다보는 행위. 저런 나무를 쳐다보면서 끝나. 당연히 그 행위는 정서화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정서화했을 때, 희망을 얻고자 한다. 희망을 기대하는 걸로 가야겠지. 그렇게 해서 북소리가 막 울리면서 끝내. 이 북소리 뭘로 봐야 돼? 당연히 연결해서 똑같이 봐야지. 응. 그렇게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고 희망을 얻는 것으로, 태도를 연결하자면 이제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연결하고 끝내야지. 뭐 아무튼 그랬어. 그러면 와봐. 선택지에서 이제 그래서 이 울음소리를 시련을 딛고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 뭐 이런 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막 청산하고 떠나버리다 마을을 떠나버리다라는 이러한 구절은 해체되어 가고 있는 농촌 공동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 그래서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이 이게 어떻게 나와? 그래서 화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체념하고 절망하니? 체념 절망 같은 말이거든? 음. 그래서 화자는 뭐라고 한 거야? 저 나무를 좀 봐, 이런 거 아니었어, 아까? 근데 어찌됐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 가지 팽팽히, 뭐지? 후리던 소리, 그게 어디에서 연결된 건데? 가지 팽팽 그거가? 여기잖아. 이 나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킬 건 지켜야 해. 그렇게 흐느끼면서 가지 팽팽히 소리던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즉, 이 소리는 당연히 그 위에 나타나 있던 그 의지적 태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응? 그럼 쉬운 말로 바꿔서 다 떠나버리는 그 마을에 결국 나무 좀 봐.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푸르르게 뿜어내고 있는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체념과 절망 이런 말 쓰지 못하죠. 그리고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해줘야 돼. 반대말이잖아.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나무의 의지적인 태도 아니겠어? 반대말 쓴 거죠. 그죠? 넘어갑시다. 어, 고보 씨는 중요해요. 근데 수업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도 선택지만 좀 보면, 34번은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이 35번의 답이 4번이었잖아요. 그죠? 이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음. 이 태도를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잠깐. 여기다 해서 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태도를 우리가 소설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을 만나면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근거 범위도 찾아보겠지만, 이제 옛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에서 두 사람이 반목하는 이유, 일단 중요한 건 반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없죠. 음. 반목하다가 뭔데? 뭐 다투는 건데, 다툼, 갈등, 뭐 이런 건데. 음. 일단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 그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갈등을 겪고 있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틀린데, 실제 지문에서 중요했다는 거야, 그 지점이.
보세요. 옛 동물을 봐. 그치? 그래서 초라한 걸 보면서 좀 망설여. 아, 모른 척 할까? 초라해 보이는 것 때문에 망설인다? 그래서 좀 모른 척 해줄까? 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에서부터 선생님은 사실 그 옛동무에 대한 구보의 태도를 얘기하고 싶어. 벌써. 음. 이게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거거든. 그럼 배려를 왜 해?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하지. 근데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 이 지점에. 음.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갈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용기를 냈다는 거야.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는데, 그 걸은 말이 뭐냐면, 정말 반가움의 표현이었어. 이거 얼마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용기를 냈을까에 대한 문제야. 왜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고, 좀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기를 냈을까? 안부를 묻고 싶었어. 혹은 말을 건네고 싶었다. 라고 봐야지. 말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벗은 어땠냐면, 대답을 했어. 그치? 음,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고보가 또 질문을 했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고, 또,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볼 수 없었을까요? 이제 이런 말도 했어. 음. 그래서 좀 이러한 말을 하고 좀 서운한 감정, 이 서운한 감정은 그 앞에 나타나 있던 말의 내용하고 그냥 그대로 우린 일치시켜 보면 되지, 그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야. 자, 그래서 그러한 서운한 감정이 좀 들었다가 무슨 말이라도 좀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고보의 앞을 떠나버렸대. 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 옛동무에 대한 구보의 태도는 정확히 알 수 있어. 구보의 태도. 어떻다? 아쉬워. 반갑고. 아, 반가운 것보다 먼저 얘기하고 그랬다. 즉, 구보의 태도는 반가움의 모습이야. 그렇지만 상대가 내 말을 잘 받아주지 않고 지나간 지점은 좀 아쉽지. 그렇지만 이 아쉬움이 길까? 아니야. 왜 그랬는지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왜 내 앞에서 그렇게 말을 뭐 길게 하지 않고 지나갔는지도 아마 구보는 이해했을 거야. 알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이 대상에 대한 옛 동무에 대한 고보의 태도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지점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좋게 생각해, 고보는.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옛 동무가 고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보에 대한 옛 동무의 태도는 이제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 사실. 좀 망설이다가 지나간 게 다야. 음. 그래서 이 다시 4번 선택지로 오면은 그 옛동무가 구보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특징적인 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뒷 내용이 너무나 뭐 여러 가지가 붙었어. 그 대하는 태도는 뭐 크게 드러난 특징적인 게 없는데 근데 두 사람이 반목을 하는 거고 대체 왜 반목을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틀리고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서로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줘야 돼. 좋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그런 사이인지, 아니면 좀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그 사이인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봐줘야지. 이게 답이, 그 다음 36번에 4번이었을 텐데, 캡슐, 뭐, 양복 입은, 뭐, 스미야를 양복 입은 사내에 의욕을 갖는 두 눈에 지식인의 울고 회개. 이게요, 음,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여기잖아.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수골, 오스메리 양복을 입은 사내에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고보가 우울해져서 그곳을 떠났다. 이거거든. 언제나 주체를 잘 봐야지.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보고 구보가 우울했잖아. 에? 구보? 구보? 보고 구보의 심리가 뭐로 봐줘야 돼? 구보의 심리가 우울과 회의라고 봐야지. 그럼 그들의 심리는 뭐냐고? 알 수 없지, 내가. 즉, 이렇게 양복 입은 사내는 의욕을 갖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정보가 전부야. 사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면 우리가 좀 개연성 있는 추측을 더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와 있는 정보를 그냥 우리가 충분하게 믿고 그 양복 입은 사내는 의욕을 갖고 있더라. 그 두 눈에 그 주변에 대한 의욕이 가득하더라. 자, 이거였고 그것을 본 구보가 우울해져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과 회의가 그 두 눈에 담겨 있다. 이러면 안 되지. 그 우울과 회의라는 그 정서의 주체를 이 양복 입은 사내로 보면 안 되잖아. 넘어갑시다. 마지막 고전시로 넘어가고요. 음.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수업을 아니, 수업이란다. 그, 지금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설명이 얼마나 매끄럽게 너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결국은 있는 건데, 나는 고전시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음. 이 유산가라는 작품은 뭐 설명할 필요 지금 없고요, 전혀 없고, 봐. 이런 거야. 제비가, 사실 이 유산가를, 필수 작품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필수 작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 있고, 뭐, 충분히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필수 작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읽을 수 있는 작품, 그렇게 고전시를 독해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산가는 필수 작품은 아니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어 있어. 제비가 나오네, 기러기도 나오네, 그러네, 그렇구나, 넘어갈게. 그러면서 이제 산이 있고, 또 기암이 있고, 아, 광풍에 흥을 겨워 우주를 춤을 춘대요. 제비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그러면서 산이 어떻다? 이 기암, 뭐, 바위들이 어떻다? 장송도 있구나. 뭐, 소나무들도 있고, 그것들이 전부 다 뭐, 흥에 겨워, 뭐, 우주를 춤을 추고 있다. 그 다음에, 폭포수 얘기가 나와. 폭포수가, 이렇게 콸콸 쏟아진대요. 그러면서 이 폭포수의 모습 쭉 얘기해주고. 끝났거든요. 음. 자연 친화구나. 더 볼 게 없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나의 윤산도의 만행인데요. 사실 이 윤산도의 만행은 당연히 필수시죠. 음. 수업 시간에 합시다, 수업 시간에. 지금 할까요? 자연 친화예요. 만행. 흥이 가득하거나 산소가 자연에서 집 짓고 사니 이 재미를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 참 나는 만족하고 즐겁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띠집, 초가집 짓고 사는 거, 남들이 비웃든가 말든가, 나는 참 만족한다.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럽다. 즐거움, 만족감. 이 오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합시다. 내가 천성이 좀 게으른 걸 하늘도 알고는 계신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일을 하나의 일도 뭐 맡기지 하신가 본데. 그래서 다만 나는 그래서 이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이 너무나 좋다. 음, 먼저 넘어갈게요. 나는 이 강산이 너무나 좋다라는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금님 은혜 얘기하면서 좀 끝나는 거야. 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연이 좋지만 이 자연 속에 사는데 즐거운 삶이 뭐 내 분수만은 아니다. 임금님의 은혜를 나는 아주 깊게 알고 있다. 아, 갚기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임금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끝났습니다. 간은 나와 다르게 자연물을 매개로 자아성찰하고 있대. 사실 이게요. 우리가 그 만능의 오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만능 오수에서는 그 자아성찰 얘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어, 나는 가와 다르게 순차적인 계절 변화. 우리가 이 고전시에서 읽을 때 시상 전개 방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계절 변화 있니? 아니, 없었어. 계절 변화 나오면 나왔을 때 적어야지. 가 낭만적인 분위기? 뭐 괜찮아요. 뭐 틀리진 않습니다. 틀렸죠? 애상적인 분위기. 애상 슬픔이니까요. 제목 보세요. 많음. 즐거움으로 가득해. 끝인데. 슬픔하고 안 어울리지. 뭐 답 4번이고. 그 관주. 관주. 가나 둘 다 관주 얘기하기 어렵죠. 그 가해, 유산가의 지금 특징으로. 좀 전에 유산가에서 선생님이 그냥 자연물 정도만 톡톡톡 잡아가지고, 자연 친화구나 끝냈거든요. 음. 자연 친화라는 것이 결론이 나오면 이런 게 중요해요. 시상 전개 방식. 자연이 좋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계절이 바뀌니, 공간이 바뀌니, 시선이 바뀌니, 이거거든, 원래.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와, 제비가 있다. 와, 저기 기러기도 있네. 와, 산도 멋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당연히 얘기해줘야지. 됐고 넘어갈게. 음. 자, 그리고 이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음. 비유적 표현으로 봐줘야 하는 거 뭐게? 어디야? 사실 1년에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1년을 굳이 잡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게 나오거든. 산이랑 바위랑 뭐 소나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제 앞에 거 빼야겠다. 산하고 바위 뺄게요. 자, 즉 소나무는 막 낙낙 그러면서 구부러져 광풍에 흥에 겨워 춤을 춘다. 음. 여기서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주체로 뭘 봐야 돼? 소나무 봐야 되거든? 그럼 이게 의인법이거든. 정확해야지. 그리고 이런 거 반드시 물어봐요, 나오면. 음성 상징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고, 이 음성 상징어를 또 쓴다는 게 또 순우리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음, 순우리말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시에 음성 상징어가 많았다는 것, 당연히 특징이어서 선택지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기. 참 이 시하고 큰 관련 없는 복인데, 읽으면 더 헷갈리지 않나?
선택지 보세요. 알맞게 먹고, 이거 뭐였어? 노는 거잖아. 맛있게 먹고 놀아야지. 이거거든. 맛있게 먹고 놀아야지. 그럼 이렇게 실컷 논다라고 하는 거는, 물러난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도 없잖아. 음. 윤선도가 어디에서 물러났겠어? 전기에서 물러났지. 음. 자, 그 밖에 다른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일은 결국 내가 경계하고자 하는 거다. 그치? 그 밖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이랬으니까. 내가 참 천성이 게을러서라는 것이 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읽을 때 내 성이 게을러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사실 연결되는 그 다음 구절을 좀 봐줘야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내 성이 게으른 걸 하늘도 알아서 인간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 하늘이 내가 게으르다는 걸 알고 내가 인간에서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 라고 한 건, 아니,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우리 그 전기에서 물러난 그 높은 양반들이 참 자주 쓰던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의 어떤 자신의 응거하는 그 삶에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해요. 음.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거는 말이지, 하늘이 내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실 그 인간의 어떤 일을 크게 맡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인가 봐. 뭐 이렇게, 자기가 전기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렇게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그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말 습관 같은 거라서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틀린 건 틀린 거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없죠. 나는 참 떳떳하지 못했어. 이게 뭐죠? 아니죠. 음. 충분히 남은 것들이 보기와는 별개로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물러났어요. 그죠? 전기에서 물러나서 자연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물러남으로 인해서 다툴 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 다투리가 어디 나왔었는데, 다툴이 없는 강산이라고 해서 강산은 다툴 사람이 없어서 좋다. 이랬으니, 음, 이 다툴이와 거리를 두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맥락을 통해서 충분히. 음.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임금님의 은혜를 나는 이제 뭐 갚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구절을 굳이 마지막에 넣어준 것이 그래도 세상을 잊은 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연결은 가능하잖아요. 음. 뭐 아무튼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지금 이 설명이 지금 깊게 와닿지 않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필수 작품에 대한 그런 지식에서 오거든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고전시에서의 그 흐름, 그리고 우리 그 조상님들, 특히나 이 조선시대 그 시조에서 나타나 있는 이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필수 작품에서 공부를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러한 시들의 선택지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식적인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좀 쉬운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